거거든요. 안 가지고 오시면 같이 얘기 들으시면 돼요. 같이 얘기 들으시면 되고, 있으시면 자료 같이 보시면, 있으시면 그걸 준비해 받고 있습니다. 힘드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글쓰기 특강은 논술 작성 가이드 A to G 책자가 있으시면 그걸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분명히 안 가지고 오신 쌤들도 계실 거거든요. 안 가지고 오시면 같이 얘기 들으시면 돼요. 같이 얘기 들으시면 되고, 있으시면 자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쯤이죠. 초반부 같이 따라가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논술의 목적이라든지 평가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시험 보시는 쌤들은 뭘 저런 걸 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오늘 받으신 것처럼 비포 사이즈의 문제지가 타블로이드 신문처럼 접혀져, 그러니까 수능 시험지 같이 수능 시험지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험지도 좀 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 위에가 문제고 여기에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가 배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배점 요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성돼서 문제와 제시문과 배점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봐야만 답을 쓰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흥분해서 배점만 보시거나 흥분해서 제시문만 보고 답을 찾는 일은 잘 없겠지만 놓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꼼꼼하게 보고 혹시 모의고사 보실 때 이상하게 자주 난 좀 놓치네 라는 게 느껴지시면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다. 총 배점은 20점인데 여기 내용과 관련된 배점 부분이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16점짜리로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에서 4점 주고 내용에서 16점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뭐 안 바뀌겠죠. 15점, 5점. 그래서 구성 표현이 5점이라서 구성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논술의 논리적 요소에 맞춰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주제와 연결을 하였는가가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서론, 결론 다 썼고 전체 내용이 주제와 연결된 본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3점을 주는 겁니다. 점수를 부여한다기보다는 필요 요소가 없을 때 점수를 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점은 맞춤법이나 문장의 표현 이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시험 시간을 60분으로 연습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55분으로 연습합니다. 그래서 쌤들 55분 기준으로 연습을 하시면 아무래도 시험장 가셨을 때 약간 더 여유 있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맞춰서 쓰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모의고사 보시면 2시간 걸려서 썼다, 뭐 2시간 반 걸려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쓸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간을 넘기지 않게끔 55분 정도에 맞춰서 그거보다 더 빨리 쓰면 너무 급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 시험의 구조와 형태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안지가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OMR 답안지 이 형태와 비슷한 그 답안지에다가 답을 쓰시게 됩니다. 똑같이 2장을 줄 겁니다. 2장을 주고 그 1페이지, 2페이지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1페이지, 2페이지가 구분이 되는데 이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감독관분이 1페이지, 2페이지 표시해 주시기도 하고 스스로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감독관분이 반대로 표기하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서 나도 실수하면 안 되고 환경적인 요소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끔 확인해서 초반부에 빨리 바로 잡으셔야 돼요. 답안지 교체를 한다든지 수정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잘 쓰시고 모의고사 연습을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이거 써서 연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맞아요. 답안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답안지가 있을 때 이 안쪽 프레임 있죠. 저희 아래쪽에 보시면 뭐 방문각 이용해가지고 이름 찍혀있는 요 안쪽에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텐데 요 안쪽 부분만 스캔을 해서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개인정보가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바깥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내용이 부족해서 튀어나가서 쓰신다고 했을 때 절대로 이 칸 바깥을 나가시게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잘려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쓴 글을 그냥 안 봐주는 게 아니라 없어요. 글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칸 안에 반드시 필요사항들을 다 쓰시게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개별 줄들 있죠. 줄이 있잖아요. 이 줄은 상관없어요. 이 줄은 수정하실 때 중간에다가 글씨를 써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있던 걸 다른 칸으로 옮겨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 줄 내에서는 편안하게 답안을 작성하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는 하지 않고. 그리고 답안지를 보시면 중간에 5줄마다 좀 굵게 진한 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끝까지 이걸 기준으로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론은 여기 5줄 안에 반드시 써야 되고 첫 번째 단락도 요걸 기준으로 해서 5줄을 썼는데 넘어가면 한 줄 더 썼으니까 4칸을 비우고 새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렇게 쓰지 않고 이거는 그냥 불량 가늠하라고 나와 있는 줄이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실 때 답안 내용 수정하실 때 요 작은 줄 한 칸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안 벗어나면 되는 거지 이 안에서는 요 줄은 필요에 따라서는 넘나들면서 글을 쓸 수도 있다.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의 실제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방금 정보 기입하는 거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 쓰는 부분들 나옵니다. 자, 여기부터 실제적으로 교육학 논술 쓰기 기법의 주요 사항들을 확인을 합니다. 자, 서론, 본론, 결론은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쓰셔야 합니다. 서론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론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문장 완성이 안 된다, 그러면 각각 1점씩 점수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글을 쓰시면 서론 쓰는 걸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시험 보신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쓰시게 되는데 보통 우리 레포트 쓸 때도 서론 쓸 때 되게 오래 걸리죠. 막 고민을 해서 글이 안 나가네 라고 하다가 본문 쓸 때는 되게 금방 쓰고 결론 쓸 때 약간 고민을 하죠. 그래서 서론이 어려운데 우리가 쓰는 글에 필요한 요소는 주제, 논의의 필요성 또는 제시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기를 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논술 문제는 주제를 제시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의 노력, 뭐 교사의 노력 이런 주제를 줬으면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도라는 주제가 나온 거잖아요. 학업 성취도 향상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주제가 나왔죠. 그러면 도입 문장으로 뭘 쓰는 거냐면 학업 성취도 향상이 왜 중요한가? 학업 성취도 향상이 필요한 상황은 무엇으로 현재 주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문장 정도를 쓰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누가 묻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내 동생이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후배가 나한테 찾아와서 학업 성취도 향상이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하진 않죠. 어떻게든 대답을 해. 너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든 말이 되게만 쓰시면 됩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학생들이 어느 수준 이상의 성취도 향상을 해야만 개인적 성장이나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 얘기나. 근데 아무 얘기라고 했을 좀 이상한데 전제로 까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글에서 주제로 준 이 주제는 출제하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낸 주제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쓸 말이 없으면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하다. 근데 정말 중요하다가 아니고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쓴다든지 학업 성취도 향상은 아주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된다, 과제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한두 마디 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도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양식화된 도입 방식이긴 한데 실제로 필요한 건 주제가 왜 중요하고 그래서 난 이 글에서 이 주제를 얘기를 할 거야. 이렇듯 중요한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본 글에서는 그다음에 주제 논의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 마지막 문장에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행정의 영역을 설명을 하라 20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논의에서는 본 글에서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언급했던 주제를 다시 언급해도 됩니다.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의 노력을 주제로 교육과정, 심리, 평가, 행정 영역을 논하고자 한다. 설명하겠다, 이야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한 단락 서론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 쓰실 때 뭔가 멋진 문장으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주의를 확 끄는. 근데 우리 글은 주의를 확 끄는 건 별로예요. 주의를 확 끌어서 가끔 물음표나 느낌표로 첫 문장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끔 그걸 강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제가 채점을 해보면 오 하면서 그 글은 이상하게 더 열심히 읽게 돼요. 근데 우리 글은 너무 열심히 읽으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읽으면 분명히 문장 사이에 이상한 연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급하게 쓰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저 무난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일이란 말인가 느낌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음표. 이렇게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로입니다. 그게 약간 눈에 띄긴 할 거예요. 그렇게 잘 안 써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논하고자 한다.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쓰실 때는 자 중요한 거 문제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단락별로 답을 쓰자. 우리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첨삭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본문 한 단락으로 쓰시는 경우다. 본문을 전체 한 단락. 채점자가 잘 못 찾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단락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2단락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요구하는 것인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 문제 배점 부분 보시게 되면 다시 8페이지죠. 문제 배점 부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배점에 논술의 내용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보이죠? 네 덩어리. 줄이 딱 그어져 있는 부분. 배점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뭐가 막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 한 줄, 한 항목 자체가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하나라서 한 단락입니다. 얘가 한 단락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한 단락으로 쓰는 거예요. 자, 한 단락으로 쓴다는 거. 우리 단락의 구분은
들여쓰기와 줄바꿈으로 합니다. 좀 이따가 들여쓰기와 줄바꿈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는데 이 단락 한 단락 안에 써야 하는 요소들은 모두 다 한 단락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줄바꿈을 해가지고 다른 단락처럼 보이게 쓰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답안을 섞지 않습니다. 섞으시면 안 됩니다. 물어보는 항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초반부에 글을 쓰실 때 내가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항목이랑 세 번째 항목이 상관이 있어. 세 번째 항목이 원인이 돼서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서 세 번째 항목이랑 첫 번째 항목을 섞어요. 섞어서 첫 번째, 세 번째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답을 슬쩍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네 번째 단락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쓴 건지 안 쓴 건지 판단을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대로 답안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 그다음에 답안의 내용들을 섞어서 쓰지 않는다. 무조건 각각 구분되는 독립적인 단락으로 쓰셔야 채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융통성을 아무리 발휘해도 섞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연습을 실제로 안 한 것 같아. 공부 자체를 안 한 것 같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단락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재현을 한다.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완벽한 결론이 되는데요. 시간이 촉박하다. 난 도저히 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재현만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요약을 하는 건 지금까지 뭐뭐를 주제로 요런 내가 본문에 네 가지를 썼잖아요. 썼으면 그걸 너무 자세히 쓰시면 안 돼요. 자세히 쓰실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뭐 스킬백과 관련된 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이것을 주제로 해서 스킬백의 교육 과정 모형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평가에서는 뭐 형성 평가를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큰 주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살펴보았다라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약으로 끝나요. 보통은 두세 문장, 두 문장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재현을 할 때는 다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가 아주 작으면 교사 수준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대부분 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노력을 쓰시려고 애쓰시기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우리 교육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범주를 보시고 이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네. 왜냐면 교사의 노력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학교의 노력을 쓰라고 했으면 학교 수준이네. 우리 교육 전체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변해가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본 상태에서 우리는 넘겨보시게 되면 그 아래쪽에 단락, 문단, 그리고 들여쓰기와 줄바꿈 나오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들여쓰기와 줄바꿈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잘 안 지키십니다. 이 부분들을. 그래서 들여쓰기를 한다는 건 우리 레포트 쓸 때 단락 시작할 때 바로 붙여서 안 쓰잖아요. 뭐 탭키라든지 아니면 몇 번 눌러서 들여서 쓰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하는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들여 쓰실 필요는 없고 내가 내 글씨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글씨 기준으로 3-4글자 정도 비웠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여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론이든 본론이든 결론이든 한 단락으로 글을 쓰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론 한 단락 내에서는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줄바꿈을 한다는 건 문장이 끝났을 때 다음 문장을 세 줄에서 시작하는 걸 줄바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이 중간에 끝났는데 새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새 단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이 새로 바뀌기 전까지는 쭉 문장을 이어서 쓰시는 거예요. 마침표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첫 번째 단락 들어갈 때도 당연히 들여쓰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써야 하는 요소들이 보통 도입 문장을 쓰고 요구하는 사항을 쓰고 마무리를 하면서 주제 논의를 하거든요. 이 3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 이걸 다 독립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입 문장 쓰고 줄바꿈, 내용 쓰고 줄바꿈, 주제 논의 줄바꿈, 다음 단락 시작 이렇게 하시면 글이 굉장히 파편적입니다. 이게 단락단락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입 문장이든 요구하는 사항이든 주제 논의든 모두 다 한 단락 덩어리 안에 넣어서 답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락 바뀔 때만 딱 끝내고 줄바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답이 다 붙어있죠. 모든 단락이 줄 비움 없이 다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중간중간에 서론 쓰고 나서 한 줄 비우고 그다음에 들여쓰기에서 시작하고 본문 첫 번째 단락 쓰고 들여쓰고 그러니까 중간에 한 줄 한 줄씩 비워놓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락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단락이구나 두 번째 단락이구나 이건 자기 편의대로 쓰시면 돼요. 대신에 지켜주셔야 할 것은 일관되게 비우셔야 합니다. 일관되게 어디는 2줄 비우고 어디는 붙여 쓰고 어디는 한 줄 비우고 그런 답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서 그것만 좀 일관되게 지켜주시게 되면 자기가 쓰고 싶은 방식대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일관되게만 비우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쌤들이 2줄씩 비우세요. 근데 2줄씩 비우면 또 아까처럼 눈에 띄는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줄 이러면서 채점자가 관심을 급격히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들여쓰기와 줄바꿈의 중요성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들여쓰기와 줄바꿈이 전혀 안 된 글이에요. 단락이 바뀌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문장을 띄워버리게 되면 역시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는 똑같은 글이에요. 똑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이게 사실 더 안 좋죠. 정말 글 안 써본 사람 같아요. 더 안 좋은 건 이겁니다. 들여쓰기를 하고 매번 줄바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잘 보이잖아요. 단락 구분 자체가. 그래서 새 단락 시작할 때 들여쓰기 하고 단락이 완전히 끝나야 줄바꿈을 하고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채점자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부분이 표현의 수정 부분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수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펜을 가지고 답을 쓰시게 됩니다. 연필이나 샤프 쓸 수 없고 지워지는 펜류 있죠. 프릭션이나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파란색 펜 안 됩니다. 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답안지 내에서 원래는 펜이 바뀌면 안 돼요. 처음에 이 펜으로 쓰다가 잉크가 안 나오는데? 라고 해서 가지고 갔던 다른 펜을 쓰셔서 굵기가 다른 게 또는 펜이 다른 게 확 눈에 띈다. 그럼 그 부정행위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답을 썼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펜이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펜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고치는 게 까다로워요. 지울 수가 없어요.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를 쓰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고칠 때 기본적으로 두 줄을 긋는 걸 두 줄 긋고 지우라고 제시를 해줘요. 우리 답안 작성상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 틀린 부분은 두 줄 긋고 쓰세요. 그러면 잘못 쓴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두 줄을 긋고, 자, 이것도 다른 펜으로 지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점입니다. 그건 진짜 0점입니다. 절대 다른 펜이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일한 펜으로 두 줄만 긋고 지우시고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글을 쓰다가 문장을 쓰는 도중에 틀리게 되면 지우고 바로 옆에서 이어서 쓰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다 쓰고 나서 퇴고를 하는데 틀린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우고 공간이 없으니까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많이 지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두 줄 긋고 지우라 그러는데 두 줄 안 긋고 세 줄 긋는 분들 계세요. 네 줄, 다섯 줄도 그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 까맣게 칠해서 지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하지 말라고 두 줄 그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해도 되는 상황이면 화이트로 지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하면 원래 써져 있는 글자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을 두 줄로 하라는 이유는 이거 내가 수정한 거다라는 걸 내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글을 수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까맣게 지워버리게 되면 딴 사람이 수정을 했는지 누가 수정을 했는지 확인을 못한다. 이런 식의 접근이 있어요. 옛날에는 원래 지우고 도장 찍어야 돼요. 지우고 그 감독관들이 돌아다니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 도장 찍어줘야만 시험장에서 수정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잖아요. 이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도장 찍 한 3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장형.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줄만 긋게 하는 거라서 밑에 글자가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쌤들이 밑에 보이는 글자가 막 싫어서 이걸 혹시 채점자가 읽고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막 까맣게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된다. 글도 덜 예뻐 보이고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쓰다가 틀린 부분이 나오면 자, 띄어쓰기 단위로 수정을 하자. 그래서 수정은 어절 단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음절 단위가 아니고 어절 단위로 하자.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대해 언급하고 있다라고 썼을 때 을이 틀렸죠. 그래서 요걸 지우고 위에다가 애를 쓰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 지우는 게 나아요. 이걸 다 지우고 자기 주도성에라고 쓰시는 게 채점자가 훨씬 더 잘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지우고 바꿔놓으면 안 보여요. 글씨가 진짜 잘 안 보여서 놓칠 위험이 있어요. 채점자가 그걸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읽기 편한 단위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명칭만 지워서 위에 쓰는 것보다는 그냥 조사까지 같이 지워서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진짜 쓰시다가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수정하시는 쌤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받느냐 하면 여기 틀렸네. 여기다 뭐 쓰고 그다음에 이거 잘못 썼어. 쓰고 진짜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진짜 안 읽혀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안 된다. 한 문장 다 지우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몇 줄씩 지우세요. 글 쓰다가 방향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그냥 몇 줄씩 다 지워버리세요. 상관없어요. 2페이지 안에 쓰기만 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깨끗하게 지우세요. 자러 된 듯이. 원칙은 자대고 긋는 것처럼 깨끗하게 긋는 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최소한 줄이 꼬이지는 않게, 이렇게 X자 느낌으로 꼬이지는 않게 중간에 만나지 않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끼워쓰기 나옵니다. 우리 이런 것까지 해야 될까 싶은데 해야 돼요. 왜냐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답을 쓰시다 보면. 근데 글을 쓰다가 저기다 중간이 지금 뭔가 들어가야 할 것 같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끼워쓰기 표시를 하시고 여기다가 뭐 쓰시면 돼요. 써서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권하진 않는 게 뭐냐면 아래로 끼워 넣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래로 끼워 넣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비어 있거든요. 밑에가 비어 있고 위에는 차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안 쓰고 밑으로 끼워 넣어서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실제로 글을 쓰다가 아래로 끼워 넣어서 쓰시게 되면 쓰고 나서 여기에 뭔가가 써져 있어요. 다음 줄을 쓰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쓰고 여기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래로 끼워 넣는 수정은 정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공간이 적더라도 위로 끼워 넣어서 이것저것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원고지에서 쓰는 교정 부호는 써도 된다고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 두 줄 긋고 지우고 새로 쓰는 거 하고 끼워 넣는 수준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다른 거 표시를 안 하시는 게 더 안전하기는 해요. 우리는 답안에 밑줄 그어도 0점 처리합니다.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특이한 것들은 전혀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원칙대로 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 서술시 봐야 하는 부분들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사항은 맞춤법인데 요즘은 맞춤법 잘 안 틀리십니다. 잘 안 틀리셔서 큰 이슈는 없는데
이제 좀 고질적으로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든, 던이라든지 이런 거 잘 구분하시죠 이제. 그래서 던은 과거의 일이고 든은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잘 안 쓰시면 애매하면 표현을 쓰지 마시고 다른 거 쓰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맞추다 마치다는 은근히 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맞추다 마치다가 좀 이슈가 있는 파트가 마치다를 써야 하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옳게 답을 하다, 정답을 마치다라는 경우에는 마히다, 마치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평가 파트 답을 쓸 때 드물게 이 표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래서 마치다, 맞추다는 구분해서 쓰셔야 하는데 찝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마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헷갈리네. 정답을 답했다. 옳게 대답을 했다. 정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서 쓰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괜히 도전감 있게 도전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파트가 로서, 함으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3번, 4번 부분은 4번이 좀 먼저 보면 좋은 거라서 보긴 하는데 로서는 원래 잘 안 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학 논술처럼 추상성이 있는 개념을 다룰 때 쓰다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은근히 생겨요. 그래서 원래 서는 자격이기 때문에 사람 뒤에만 온다 그러고 로서는 도구니까 수단이나 도구를 의미하니까 이제 썰을 빼도 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뒤에 서든 써든 빼고 말이 되면 빼고 쓰세요. 빼고 쓰시고 정 판단이 안 되면 다른 말로 쓰세요. 뭐 이렇게 교육자로서 훌륭한 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 페스탈로치는 교육자로서 훌륭하다. 페스탈로치는 훌륭한 교육자다라고 쓰면 되지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맞춤법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편하게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잘 읽히는 글이기 때문에 안전한 표현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이거는 별로 잘 안 우리가 바람인 걸 잘 알고 있어서 바람 잘 안 쓰는데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는 WDP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초반부 첫 번째 단계가 바람의 확인이거든요. 바람이라서 그걸 잘못 쓰게 되면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르다, 틀리다 안 틀리시죠 이제? 그래서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표현은 제발 바꿔서 쓰도록 하자. 맞춤법 팁. 그리고 요즘 이상하게 많이 보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가져야 한다 있잖아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일부 선생님들이 갖어야 한다 라고 쓰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그냥 가져야 한다 라는 식으로 편안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 문장 종결 어미는 평어체 뭐뭐다 이다 라는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존댓말로 안 씁니다. 뭐뭐입니다는 이렇게 쓴다고 해서 감정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관심 있게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별로 논술문 쓸 때 우리가 사설이라든지 대표적인 논술문인데 존댓말로 잘 안 쓰죠.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평어체로 쓰십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논술 쓰다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시작할 때는 그 반말로 쓰세요. 평어체로 쓰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존댓말을 쓰세요. 그래서 뭐뭐입니다. 약간 간절해지는 거예요. 중간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자신이 답에 확신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약간 뭐뭐입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되게 긴장한 게 티가 나요. 연습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편안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안 작성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자, 내용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문제 요구사항 파악하기부터 해서 주요 사항들 쭉 나오는데 이거는 크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생각보다 오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문제 가지수, 요구하는 가지수 틀리기 좋은 그 개수로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잘못 쓰지 않게끔, 다른 걸 쓰지 않게끔 주의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학년도에 나왔던 그 사례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쓰여진 문제 사례거든요. 그래서 요걸 같이 읽으면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한 번만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교재 있죠? 부분이 다른 건가? 그거 있죠?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문제 요구사항 파악하기 파트. 왜 바뀌었지? 아니네. 바꿨어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 같이 볼게요. 이게 21학년도 문제인데 김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를 각각 하나씩 써라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가로. 근데 제시문을 읽었을 때 그 김 교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학기 초에 학생 특성 조사는 기본적으로 다 했어.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뭔가 다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해야 하는 학생 특성을 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의 연령, 학생의 사전학습 수준 같은 출발점 행동 이런 걸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분석해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 온라인 수업에 특히 필요한 우리가 학생 특성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쌤들은 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기 활용 능력, 온라인 수업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걸 추가로 확인해서 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도 학습 환경에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습 환경은 뭐가 있을까요?
도구, 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터넷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이때 정말 많이 틀렸어요. 이때 그 출발점 행동을 정말 답으로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부에서 알고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학습자 특성이니까 출발점 행동이야 라고 해서 그걸 쓰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보시면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2가지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답이 되게 많이 엇나간 부분이 많았던 시험인데 제시문을 읽어보면 나는 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수업을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이라는 것은 아무 수업이 아니라 제시문에서 언급했던 자기 주도적인 수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건 자기 주도 수업을 할 때 학생을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토론 게시판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그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2개를 써보자. 그럼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온라인 토론 게시판을 통한 방법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토론 게시판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퀴즈를 내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격려를 하는 진도를 제대로 빼고 있는지 격려하는 글들을 올린다, 진도를 체크한다 이런 식의 활동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때 정말 많이 나왔던 답들이 토론 게시판을 활성화하는 방안 2가지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요구사항들이 많고 복잡하다 보면. 그래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초반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 서술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요짜기입니다. 자, 우리는 개요짜기까지 하면 중요한 거 다 끝나니까 화이팅! 개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짜실 때 그림을 먼저 크게 같이 보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게 되면 개요 그림 나와 있죠.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는 개요. 개요를 문장으로 써야 할까요? 키워드 중심으로 써야 할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우리 시험은 시간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아마 오늘 보는 시험은 시간이 그렇게까지 촉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은 시간이 남아서 여유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최근에는 거의 못 들었어요. 초반에는 많이 했어요. 문제가 되게 느슨해서.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개요를 실제로 짜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읽고 배점을 먼저 보세요. 제시문 다음에 읽는 거예요. 문제 읽고 배점 읽고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네. 그럼 배점을 보면 바로 내 단락이 보여요. 써야 하는 4가지 단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놓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락별로 써야 하는 게 도입 문장, 그 다음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제 논의. 이게 한 세트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한 세트인데 이 도입이나 주제 논의는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둘 다 안 써도 됩니다. 도입 문장만 쓰거나 주제 논의만 하거나 둘 중에 편한 거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입 문장이 필요하고 주제 논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글이 본문이 낱낱이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글이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형식 요소 1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 문장을 쓰든 주제 논의를 쓰든 모두 다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주제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짜둔 상태에서 그럼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스킬백 모형에 스킬백 모형에 절차를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면 절차해서 이런 단락으로 있었지 5개가 있었어 라는 식으로 바로 답을 쓰지 않더라도 요거 5개 써야 돼. 절차 쓰는 게 1점이네. 그리고 여기에서 써야 되는 게 무엇의 장점을 2개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2개를 써주는 게 좋아요. 2개. 왜냐하면 개수를 은근히 틀려요. 그리고 써야 하는 공간을 2개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구성을 해두면서 본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생각나면 바로바로 키워드를 정리를 해두시고 읽으면서 넘어가면 보통 우리가 개요짜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또는 20분까지도 봅니다. 20분까지도 보는데 보통은 10분에서 15분 사이에서 문제 읽고 분석하고 개요 짜는 것까지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도입 문장이나 주제 논의는 둘 중에 생각나는 거 한쪽만 키워드 간단하게 쓰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2번째 단락, 3번째 단락, 4번째 단락까지 이 활동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서론을 구성하는 거예요. 서론부터 구상하지 않아요. 서론부터 구상하면 구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이런 흐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네 라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도입 문장을 쓰면 써집니다. 그리고 결론은 간단하게 재현 어떤 문장을 쓸 것인지 잠깐만 고민을 하고 바로 글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개요를 다 짜잖아요. 개요를 다 짜고 나면 바로 글쓰기로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개요에 대한 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고 문제 배점을 나란히 놓고 하나하나 비교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개수가 틀리거나 다시 읽어보면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개요 수준에서 발견되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글을 쓰다가 발견을 하면 한 단락 다 지워야 돼요. 답안지 교체가 가능하긴 한데 우리 답안지 교체는 1:1 교체라서 지금까지 쓴 걸 다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고 안 보고 써야 돼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한 30분 지난 시점에 답안지 교체를 하면 결론까지 마무리를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한다면 요 수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고쳐요. 그럼 본문에서 고칠 게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요 퇴고를 하고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저희 오늘도 제출하지 않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개요는 안 봐요.
답만 잘 쓰시면 돼요. 답만 잘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서론, 결론 쓰는 도입 그 전략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걸 글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서 참고해서 오늘 서론이나 결론 간단하게 써보시면 좋겠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27페이지 맞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각 주제별 예시가 있습니다. 서론 도입의 예시. 너무 치사한데 여기 이제 요거는 없네요. 그렇긴 한데 보시면 2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무엇인가 변화하는 사회와 관련된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인재상이 변하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든 뭐든 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변화사항에 집중해서 그런 변화가 왜 나타나는지, 그 변화가 현재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 한두 개 얘기를 하시면 돼요. 한두 개 얘기하시고 넘어가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변화가 나타나면 교육은 항상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브릿지 문장을 쓰실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는 학생 중심적 교육이라는 테마도 많이 나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된다, 학생 중심적인 학생의 참여를 더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그런 도입을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존재는, 교육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존재는 학생이다,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학생이 그만큼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글들을 쓸 수도 있고, 교육 수준 향상도 아까 학업 성취도 향상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노력이 늘 중요하다. 뭐 변화하고 있는 세상이라든지 달라지는 인재상, 새 교육 과정이 실천되면서 뭐 AI가 뭐 더 늘어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사안 얘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스팀 교육과정 실행이라든지 22 개정 교육과정이라든지 뭐 AI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주제가 제시가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셔도 돼요. AI가 뭐 사회 곳곳에 많이 스며들고 있고 뭐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AI란 그래서 뭐 스팀 교육과정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개념 쓰고 도입 문장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도입 문장과 주제 논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질문하시면서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이거 점수에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채점 안 하는 것 같던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험은 실제로 점수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답안 내용만으로 추정이 안 되는 점수가 1, 2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주제 논의 파트에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뺄 수 있어요, 채점장.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써주는 게 안전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만 써주시면 된다. 아까 얘기했던 주제처럼 성취도 향상이라는 게 주제면, 이 주제로 나와 있으면 이 키워드가 보여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면 안 찾습니다, 채점자가. 그래서 도입 문장에 이걸 녹이고 싶으면 교육과정 파트라고 하면 그 교육 학업 성취도 향상에 있어서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도입 문장을 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들이 가끔 도입 문장 썼는데 왜 점수 깎았느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입 문장을 이거 얘기 안 하고 쓰시는 거예요. 자, 먼저 교육과정 영역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라고만 쓰면 주제랑 연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육과정 차원에서 성취도 향상 방안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제 논의를 하실 때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 내용에 근거해서 이 주제를 연계를 해서 답을 쓰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썼잖아요. 스킬백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스킬백의 모형을 활용을 했을 때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처럼 현장 중심적인 스킬백의 과정 개발 모형을 활용을 하면 상황에 맞는 교육이 가능해서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도움이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는 느낌으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둘 다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거 하나 쓰시고 여력이 되면 하나 더 쓰신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자, 그리고 보시면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한 부연이 필요하냐, 설명은 친절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방법이나 방안이나 장점 같은 걸 쓰면 왜 그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을 써주시는 게 안전할 것이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을 쓸 때 당연하지만 요구 순서대로 글을 쓰셔야 하고요. 핵심 키워드가 너무 숨지 않게끔 키워드 강조해 주시고요. 문장은 너무 길어지면 비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결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적절한 답안의 길이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 한창 키워드 중심으로 채점했던 시기에는 답안 요 한 장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밑에 한 단락을 아예 비우고 그 위에 중간 정도까지 썼는데 17, 18점 받는 답안들이 꽤 있었어요, 키워드 중심일 때는. 근데 최근에 시험은 방법을 쓴다든지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유를 써야 돼요. 이유를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양이 적어서 중요한 점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필요 요소가 다 없는 거예요. 근거가 너무 빈약한 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나 그러니까 내 생각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셨다가 볼 텐데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합니다. 지금 11시 27분이거든요. 28분이네요. 40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40분 딱 정시에 시작을 해서 55분 동안 시험을 볼 거고, 40분 5분 전, 그러니까 35분에 그 방송이 시작이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세요. 혹시 문제지나 답안지 OMR 없으신 분들은 확인해서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답안지 교체할 수 있는 답안지는 앞쪽에 있으니까 그거는 편하게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